안녕하세요. 수다봉더 귀즐스토리입니다. 검은색 큰 모자를 쓴 이 목이 긴 여인의 초상화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작품 큰 모자를 쓴 잔 에비테른입니다. 부드러운 선과 단순한 형태의 인체 표현, 길고 가느다란 목, 비대칭의 아몬드 모양의 눈과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 특징, 모딜리아니 화풍이 그대로 드러난 초상화입니다. 그림을 그린 모딜리아니와 모델이 된 잔 에비테르는 깊게 치열하게 사랑하던 연인이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모딜리아니의 우울한 화풍 속 초상화만큼이나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딜리아니는 1884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항구 리보르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약해서 폐결핵을 앓을 만큼 잔병치레를 많이 했는데요. 10살 때는 늑막염을 앓았고 14살 때는 장티푸스와 폐렴으로 중학교를 중퇴해야 했고 이때부터 이 미케리의 화실에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17살 때 폐결핵이 다시 재발을 하자 요양차 어머니와 함께 로마와 피렌체 등지를 여행했는데요. 이때 미술관에서 르네상스의 거장을 접하게 되면서 화가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미술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되죠. 1906년 22살이 된 모딜리아니는 파리로 가서 그림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딜리아니는 폴 세잔의 회고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 자연은 구형, 원통형, 원추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이 세잔의 생각에 동화되었고 그 자신도 단순하고 우아한 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1908년 처음으로 앵댕팡당전, 그러니까 독립미술가전에 회화 6점을 출품하면서 정식으로 화가로서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딜리아니는 잠시 외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림이 아닌 조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어서 아프리카 조각을 연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각가가 되기 위해 소묘를 하기도 하고 1912년에는 8점의 두상을 출품했는데 아프리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모딜리아니는 화가들 중 가장 잘생긴 남자였다라는 평을 받을 만큼 미남 화가였는데요. 그 잘생긴 외모에 패션 감각이 또 뛰어났다고 합니다. 갈색 코드로이 수트 안에 노란 셔츠를 입고 빨간 스카프를 하기도 했는데 큰 장미나 작약본 모양으로 매듭을 만든 이 스카프 끝자락을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그의 패션 감각을 인정해서 옷을 잘 입을 줄 아는 유일한 남자라는 말을 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세련되고 우아하고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 남자는 이름까지도 그와 잘 어울렸는데요. 그의 이름 아메데오는 신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검은 곱슬머리에 고독하고 우수에 찬 검은 눈동자, 위트 넘치고 매력적인 이 남자를 멜랑콜리한 천사, 보헤미안 왕자라고 불렀고 모딜리아니 주변에는 늘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딜리아니가 처음 파리에 왔을 때는 아틀리에 안에 피아노를 들여놓았고 당시 무척 가난했던 피카소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에게 후원을 해주던 외삼촌 아메데오 가르시니가 사망을 하고 또 그림이 팔리지 않으면서 점점 가난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모딜리아니는 호텔이나 하숙집에 숙박료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거나 몰래 도망치기도 할 정도로 가난해졌죠. 이렇게 가난해진 데에는 그의 생활 태도도 한 몫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돈을 보내주시면 돈을 받자마자 탕진하고 그 뒤에는 한 푼도 없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조각을 했던 모딜리아니, 무거운 소재를 이용해서 하는 작품 활동이라 병약한 그에게 조각은 무척 버거웠고 이 날리는 돌가루가 그의 폐결핵을 더욱 악화시켰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조각을 할 돌을 살 수가 없어서
돌을 훔쳐야 할 정도가 됩니다. 결국 모딜리아니는 조각을 포기하고 회화로 복귀해야만 했죠. 그는 병과 돈 때문에 조각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각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 이 아프리카 조각의 특징들이 그의 회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모딜리아니는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현실의 절망감을 느꼈고 또 그의 그림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모딜리아니는 방황을 하게 되고 그림을 대충 그려서 헐값에 팔고 술과 마약,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현실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행을 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소리를 지르고 컵을 깨고 옷을 벗어 던지고 또 웨이터를 모욕해서 쫓겨나기도 하는 등 난폭하고 기이한 행동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모딜리아니가 늘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몇 점의 풍경화를 제외하고는 20년 남짓의 작품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그렸습니다. 멋진 풍경은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깊은 내면을 숨기고 있는 사람만이 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죠. 모딜리아니는 일생 동안 초상화, 누드화를 그렸고 독특한 화풍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 작품은 1909년에 그린 장 알렉상드르의 초상입니다.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최초로 구매해주고 그를 후원해줬던 피부과 전문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작품은 1910년에 그린 조셉 레비의 초상입니다. 모딜리아니의 친구이기도 했던 조셉 레비는 화가이자 그림 복원가였습니다. 이 외에도 모딜리아니는 가난한 사람들, 친구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죠. 이 초창기 작품들은 색감부터가 폴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1913년 모딜리아니는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통하는 퐁파르나스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서 키슬링, 생스틴, 피카소 등과 교류를 했고 1916년 폴란드 출신의 레오폴드 주보로프스키와 친분을 맺게 됩니다. 주보로프스키는 모딜리아니의 예술을 이해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지지자였고 충실한 친구였죠. 모딜리아니는 주보로스키 부부를 모델로 여러 점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그 대가로 생활비를 받고 그림 재료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주보로프스키는 모딜리아니를 자주 집으로 초대했는데 어느 날 모딜리아니가 함께 초대받은 친구 생수틴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죠. 사실 주보로프스키 부인은 공짜 밥을 먹으러 온 모딜리아니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미국인 부호 수집가가 수틴이 서 있던 이 문을 40만 프랑에 구입해 갔다고 하니까 주보로프스키의 부인은 밥값을 톡톡히 받게 되었네요. 주보로프스키는 모딜리아니에게 직업 모델을 구해주면서 누드 연작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모딜리아니가 그린 누드화는 단순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미가 살아있도록 몸을 표현해서 에로틱한 느낌을 주지만 이 모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쓸쓸한 느낌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죠. 1917년 12월 3일 베르트 바일이 이 라페트 거리에 있는 자신의 화랑에서 모딜리아니의 개인전을 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전시회에 누드화가 약 30점 전시가 되었고 그 중에서 아름다운 누드 2점을 쇼윈도에 걸기도 했는데요. 이 그림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화랑은 경찰서와 마주보고 있었고 쇼윈도의 그림을 감상하던 이들 중에는 경찰관도 있었던 겁니다. 경찰관은 모딜리아니의 누드화가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작품을 철거할 것을 명했고 그의 개인전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죠. 이렇게 모딜리아니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의 누드화. 자, 이 작품은 1717년작인 소파에 앉은 누드인데요. 2010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약 6,900만 달러 하나로 700억이 넘는 가격에 경매되어서 모딜리아니 작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딜리아니가 화가로 성공하지 못하는 중에도
그의 매력에 빠진 많은 여인들이 그의 모델이 되어주겠다며 끊이지 않고 그를 찾았고, 모딜리아니도 그녀들과 가벼운 만남을 가지긴 했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했고 더욱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죠. 자, 그러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징집되어 몽파르나스를 떠나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모딜리아니의 후원자인 알렉산드르를 비롯해 같이 활동했던 브라크, 레제, 드랑 등도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약한 모딜리아니는 징집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친구들의 전사 소식을 후방에서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이 시기에 그가 만난 여인이 있었는데요. 영국 시인이자 소설가인 베아트리스 헤이스팅스입니다. 1914년 7월 자드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베아트리스 헤이스팅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이끌려 사랑에 빠졌고 2년간 동거를 하는 등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모딜리아니보다 5살 연상인 베아트리스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고 모딜리아니가 그의 진가를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모딜리아니가 무척 힘들어할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준 여인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즉흥적이고 낭비하는 성향도 있고 남에게 지기 싫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주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자, 어느 날 저녁 무도회에 가려고 준비를 하던 베아트리스, 입고 갈 옷이 볼품없는 검은 드레스밖에 없다고 불평을 하자 모딜리아니가 파스텔로 그녀의 드레스에 한 다발의 꽃을 그려주게 되는데 그 순간 드레스는 세상 유일한 아름다운 드레스가 되었고 베아트리스는 무도회의 여왕이 됩니다. 그녀와 춤을 추려는 남자들이 줄을 서게 되었죠. 그런데 베아트리스가 어떤 남자와 춤을 추며 행복한 미소를 짓자 한쪽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딜리안이 벌떡 일어나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동겨쳐졌죠. 이 일로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싸우게 되었고 화가 난 모딜리아니가 베아트리스의 드레스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베아트리스는 결국 1916년 여름 당신은 화가니까 그림이나 그려 하며 모딜리아니를 매몰차게 차버렸다고 하는데요. 모딜리아니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며 애원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그를 집으로 들이지 않았고 모딜리아니는 그러면 술에 취하게 돈이라도 좀 줘 하며 울부짖었다고 하네요. 결국 베아트리스는 런던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버림받은 모딜리아니는 다른 여인들과 의미 없는 만남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시몬 티루라는 여인과 잠시 만났는데 어느 날 임신을 했다면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모딜리아니는 그녀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